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한 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입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지난번에 시골 의사로도 접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카프카는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인간 존재의 불안과 소외를 독특한 상징과 상상력으로 그려냈습니다. 대표작 변신에선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남자를 통해 가족과 사회 안에서 무너지는 자아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오늘 만나볼 작품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원숭이였던 빨간 피터가 인간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증언하는 형식인데요. 여기서의 인간됨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되는 것은 정말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프란츠 카프카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학술원의 존엄하신 신사 여러분, 당신들은 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원숭이로서 살아온 경력에 관한 보고를 학술원에 제출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거의 5년간 전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보면 짧은, 하지만 어떤 면에선 무한하게 긴 시간입니다. 어떤 땐 훌륭한 사람들, 조원들, 갈채, 그리고 오케스트라 음악이 동반되었지만 근본적으론 혼자였습니다. 함께한 모든 것들이 그저 저희 과거로 남겨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실 이러한 상관, 제가 저의 근본을 고집하며 유년의 추억들을 붙들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저에게 부과된 최상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유의 몸이 된 원숭이, 전 이 굴레에 복종합니다. 이런 복종의 결과로 당신들과의 기억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전 인간 세계에서 좀 더 편안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과거에서 불어오던 폭풍은 잠잠해졌죠.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단지 저의 발꿈치를 간지리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곳을 통해 왔던 먼 곳에 있는 감옥은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곳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힘과 의지를 바친다면 아마 살가죽이 벗겨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저 또한 여러분처럼 비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사 여러분, 당신들이 유인원이었던 시절이 저희 감옥보다 그리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상에 있는 누구든지 발가락의 간지럼을 탑니다. 위대한 아킬레스와 마찬가지로 작은 침팬지도 말이죠. 하지만 가장 제한적인 의미에선 어쩌면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첫 번째 행위는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솔직함을 뒷받침합니다. 오늘날 삶이라는 궤도의 절정에 서 있는 제가 모두와 처음 악수를 하는 것은 또한 솔직한 말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죠. 학술원에겐 그다지 새롭지 않을 것이고 제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하튼 원칙이 있어야만 하며 그 원칙하에 한 원숭이가 인간의 세계에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계속 삶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거나
제 위치가 문명화된 세상의 모든 다양한 무대 위에서 확고해질 때까지 정착하지 못한다면 제 생에서 계속되는 사소한 것들을 저 스스로 확실히 말해선 안 됩니다. 전 황금해안,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북부 기니만에 접한 해안 출생이죠. 제가 잡힌 것에 관해선 낯선 보고에 의지하겠습니다. 하긴베크 회사의 수렵 탐험단이 강가의 덤불에 주둔해 있었죠. 제가 저녁 때 무리의 중앙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달리고 있을 때 그중 누군가가 저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총을 맞았습니다. 2발을 맞았죠. 하나는 뺨에 맞았습니다. 그건 아주 가벼운 상처였죠. 털이 벗겨져 커다랗고 빨간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꺼림직하면서도 제게 맞지 않는 원숭이가 생각했을 법한 빨간 피터라는 이름의 원인이 되었죠. 저 자신이 최근에 죽은 유명하고 길들여진 동물 원숭이 피터와 단지 뺨 위에 빨간 점만으로 구별되듯이 말이죠. 2번째 총알은 엉덩이 아랫부분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가 났고 그 바람에 지금도 조금 절뚝거리죠. 최근에 신문에서 저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10,000명의 경박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글을 읽었습니다. 원숭이로서의 그의 본능은 아직 완전히 억제될 수 없다. 그 증거로 그가 방문자가 올 때마다 총알이 관통한 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지를 벗는다는 것입니다. 글 쓰는 그놈 손의 모든 손가락에다 각각 총을 쏴버려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바지를 벗어야 한다면 제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 부위에서 잘 관리된 가죽과 상처 외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단어를 선택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모한 총격 이후의 상처, 모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어떤 것도 숨길 게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위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섬세한 예의 범죄를 던져버리죠. 그렇지만 저 글 쓰는 양반이 손님이 왔을 때 바지를 벗는다면 이것은 물론 저와는 다른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가 그러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표시라고 여기겠습니다. 자, 전 총격이 있고 난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저만의 기억이 시작됩니다. 하겐베크 증기선의 중간 가판에 있는 우리 안에서의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이 창살로 된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자 하나에 3면의 벽을 붙여놨죠. 상자가 4번째 벽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똑바로 서기엔 너무 낮았고요. 앉아있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몸을 굽혀서 계속 떨리는 무릎으로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항상 어둠 속에 있고 싶어서 상자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동안의 새청살이 저희 뒤에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그런 식으로 가두는 것이 잡힌 뒤 초반엔 유용하다고 여기는데 저도 경험해보니 그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전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 생애 처음으로 출구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것은 상자, 널빤지에다 널빤지를 꽉 붙인 상자였죠. 물론 널빤지 사이엔 열린 틈이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그 틈을 발견했을 때 이성을 잃고 행복한 울부짖음으로 환호했지만 이 틈은 어디까지나 꼬리를 쭉 뺄 수도 없을 정도로 좁았고 원숭이의 모든 힘을 써서도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저에게 말했는데 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서 사람들은 제가 곧 죽든지
혹은 살아남게 되면 아주 훈련을 잘 받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답답한 딸꾹질, 고통스러운 벼룩 잡기, 야자 열매를 지치도록 핥아먹기, 상자 벽에 머리 박기, 누군가 제 근처에 올 때 혀 내밀기. 이것은 새로운 생활에서 발견한 최초의 소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드는 기분은 출구가 없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전 당시 원숭이로서 느낀 것들을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옛날 원숭이의 실제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묘사하는 방향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전 여태껏 너무나도 많은 출구를 통과했지만 그때만큼은 전혀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전 자유를 위해 계속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박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움직임을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살을 긁어서 상처가 난다 해도, 쇠창살에 등을 대고 몸이 두 개로 나뉜다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 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그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출구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항상 상자 벽에 기대어 있었다면 사실 전 어쩔 수 없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겐베크의 원숭이는 상자 벽에 기대어 일부가 됩니다. 바로 그때 전 원숭이로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제 육감으로 생각해낸 명확하고 멋진 사고의 진행이었죠. 원숭이는 육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출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 단어를 가장 익숙하면서도 완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전 의도적으로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 모든 측면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자유의 감정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숭이로서 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갈망하는 인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해당하는 것, 전 당시에도 지금도 자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인간들은 자유라는 것으로 그들끼리 빈번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하는 것처럼 거기에 적용하는 속임수도 가장 유치한 것 같습니다. 전 제가 등장하기 전에 무대의 높은 천장에서 고개용 그네에 매달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고개사 커플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들은 팔을 휘두르고 흔들어 움직이고 훌쩍 뛰고 서로 팔을 끼고 날아다녔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빨로 물고 옮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인간의 자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단적인 움직임, 신성한 자연의 조롱입니다. 이러한 광경의 경우 어떠한 무대도 원숭이 조소 앞에선 버티질 못할 겁니다. 아니요, 전 자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출구, 오른쪽, 왼쪽, 어디든지 간에 전 그저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전진, 또 전진. 상자 벽에 눌러붙어서 단지 팔을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전진. 오늘날 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가장 큰 고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되도록 한 결정적인 미덕은 어쩌면 고요함 덕분입니다. 첫째 날이 지난 후에 배 안의 그곳에서 저를 엄습했던 고요함. 하지만 이 고요함도 역시 배 안의 사람들 덕분이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소린 제가 반쯤 잠이 들었을 때 울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극도로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이 있죠. 누군가 눈을 비비고자 할 때면 그는 손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들의 농담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엔 항상 위험하게 울리지만 아무 의미 없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입안에 뭔가 내뱉기 위한 것을 물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디로 뱉을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항상 그들은 저의 벼룩이 그들에게 튄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악의적으로 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저의 털에 벼룩이 번성하고 있고 벼룩은 튀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일이 없을 때 가끔은 몇 명이 제 주위로 반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궁시렁거리다가 상자 위로 다리를 쭉 뻗곤 파이프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제가 조금 움직이기라도 하면 무릎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편안한 기분이 들도록 절 간지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 배를 다시 같이 타자고 초대받는다면 분명히 거절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 중간 가판에서의 기억이 단지 불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얻은 고유가 도망치려 하는 마음을 잠재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존을 보장해주는 출구는 도망을 간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듯합니다. 도주가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도주라는 행위는 원숭이에게 항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제 이빨은 약해져서 습관적으로 호두를 깔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당시엔 문에 자물쇠를 물어뜯는 것도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뭘 얻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내뻗자마자 다시 잡혀서 좀 더 불편한 우리에 감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뭣도 모르고 다른 동물들에게 가령 저희 맞은편에 있는 거대한 뱀 앞으로 달아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것과 맞닥뜨리는 순간에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판까지 빠져나가서 배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성공했을 테지만 그 다음엔 잠시 대양의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다 익사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행동들이죠. 전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제 주위의 영향을 받아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 그저 고요함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전 이 인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항상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종종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저에겐 그들이 그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사람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다녔습니다. 그 순간 목표 하나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제가 그들처럼 된다면 쇠창살이 열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이루려 한다면 뒤늦게라도 그 약속들은 약간 변형되어서라도 어떻게든 떠오르게 마련이죠. 사실 그 사람들에겐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매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자유의 신봉자라면 이러한 인간들의 흐릿한 시선이 보여진 출구보다 바다를 분명히 더 선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주의 깊은 관찰이 제가 일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었죠.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이미 첫째 날에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우린 서로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차이점은 단지 전 얼굴을 나중에 깨끗하게 핥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 전 곧 늙은이처럼 파이프를 피웠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엔
담배 대통의 엄지손가락을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중간 갑판에 있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단지 빈 파이프와 꽉 찬 파이프의 차이를 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가장 많이 들인 행동은 화주병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제겐 고문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짜냈지만 극복하는 데 몇 주가 걸렸죠.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그때 매번 혼자이거나 동료와 함께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간대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제 앞에 세워놓고 수업을 시작했죠.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제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의 코르크 마개를 뽑았으며 그 다음에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고백하는데 저는 그를 항상 거칠고 성급하게 두리번거리며 훑어봤습니다. 병의 마개가 뽑히고 난 후에 그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목구멍까지 술이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제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반응에 만족하며 입가에 병을 댑니다. 전 점점 그것에 매혹되어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벽을 긁어댑니다. 그는 기뻐하며 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십니다. 전 참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우리 안을 마구 긁으며 난동을 피웁니다.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제 병을 멀리 뻗어서 흔들곤 다시 위로 올려 과장되게 교훈을 주듯이 몸을 뒤로 젖히고 나서 단숨에 비웠습니다. 전 너무나도 엄청난 자극에 지쳐서 격자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반면에 그는 그것으로 이론적인 수업을 마치고 배를 쓰다듬으며 제게 눈을 찡긋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실습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미 이론적인 수업으로 너무 지치지 않았냐고요? 너무나도 지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내어 건네진 병을 잡은 뒤 떨면서 그 마개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생기죠. 진짜와 이미 거의 구별할 수 없게 전 병을 들어서 그것을 입에 댑니다. 그리고 바로 역겹다는 듯이 던져버립니다. 병은 비고 단지 냄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의 슬픔, 저의 더 큰 슬픔. 그와 저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병을 던진 후에 제 배를 쓰다듬고 게다가 눈을 찡긋해도 말이죠. 수업은 너무 자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그는 저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는 태우고 있는 파이프를 제 털에 갖다 댔는데 제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 닿기 시작하면 거대한 손으로 꺼버렸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의 본능에 대항하여 우리가 같은 편에서 싸우고 있으며 제가 힘들게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경꾼들 앞에서 아마도 어느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레코드 음악이 연주되었고 한 고위급 선원이 사람들 사이에서 길게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전 이날 저녁에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앞에 실수로 내버려둔 화주병을 잡았을 때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마개를 배운 대로 뽑곤 입에 대고 주저하지 않고 입을 삐죽이지 않고 전문적인 애주가처럼 목이 출렁거리도록 실제로 다 마셔버렸을 때 저만 아니라 물론 선생님에게도 승리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전 술의 대가처럼 병을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쓰다듬는 것을 잊어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저를 재촉하는 의식의 속삭임에 따라서 짧고 정확하게 안녕!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소리로 터져 나왔으며 전 이 말을 시작으로 인간들의 모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간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들어봐! 진짜 말을 해? 전 그들이 땀으로 흠뻑 젖은 저의 온몸 위로 키스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말했듯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좋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다만 출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때의 승리가 별 도움은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즉시 다시 나오지 않았고 몇 개월 후에야 소리를 낼 수 있었죠. 화주병에 대한 반감은 심지어 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은 주어졌죠. 제가 함부르크에서 첫 번째 조련사에게 넘겨졌을 때 전 저에게 열려있던 두 가지 가능성을 곧 인식했습니다. 동물원 아니면 무대. 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무대로 가기 위해서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곳이 출구다. 동물원은 단지 새로운 우리일 뿐이야.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넌 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전 배웠습니다. 신사 여러분.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면 배웁니다. 출구를 찾고자 한다면 배웁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배웁니다. 채찍질해가면서 스스로를 감독합니다. 조그마한 걸림돌에도 괴로워하죠. 원숭이의 본성은 공이 굴러가듯이 제게서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선생님이 저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거의 원숭이처럼 되었으며 곧 수업을 포기하고 치료소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곧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많은 선생님이, 심지어 몇 명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필요했죠. 제가 저희 능력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 진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가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선생님을 직접 받아들였으며 그들을 5군데에 이어지는 방에 앉히고 동시에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쉬지 않고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전 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진보,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침입, 깨어있는 두뇌.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장담하건대 그 진보라는 것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별로였고 오늘날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태껏 지구상에서 되풀이되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전 유럽인들의 평균 교육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체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하튼 저를 우리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출구, 인간의 출구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이를 표현할 아주 멋진 독일어 관용구가 있습니다. 슬쩍 사라져라. 네, 전 그렇게 슬쩍 사라졌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항상 전제를 두었습니다. 저희 발전과 지금까지의 목표를 들여다보면서 전 불평하지도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은 손, 식탁 위에 와인병. 저는 반은 누워있고 반은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방문객이 오면 전 분수에 맞게 맞이합니다. 저희 단장이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그가 들어와 무대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저녁엔 거의 항상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더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연, 학술 모임, 즐거운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반쯤 조련된 조그마한 암컷 침팬지가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원숭이의 방식으로 그녀와 행복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낮엔 그녀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길들여진 동물의 혼란스러운 광기를 눈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며 전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 제가 도달하고자 원한 경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할 가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말이죠. 지식을 넓히고 싶습니다. 전 단지 당신들, 학술원의 존경하는 신사들에게 보고를 할 뿐입니다. 단지 보고를 한 것뿐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